자, 이제 오늘은 조세 제도론입니다. 어디쯤 왔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 조세 총론 했죠. 2주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조세 원리론도 2주간에 걸쳐서 하고, 오늘이 5번째 주니까 조세 제도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책들은 조세 원리론 속에 이걸 다 같이 넣어놓거든요. 조세 제도론이 이걸 조세 원리론 속에 넣는데 저는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편제를 해봤는데 그냥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여기다 넣어놓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6개 장, 요것도 6개 장. 그래서 따로 이름을 조세 제도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조세 제도론으로 해서 이건 주로 이제 원리적 측면, 요거는 주로 제도니까 행정적 측면이 주로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 제도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조세 구조론, 조세 재배분론, 조세 지출론, 그 다음에 최적 세제 개혁론, 조세 심리론, 조세 행정 문제와 탈세 이론 이렇게 해서 6개 장으로 편제를 해봤고, 오늘은 조세 구조, 조세 재배분론, 그리고 조세 지출론 이렇게 3시간이니까 1시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를 살펴보고요. 자, 조세 이제 1장이 조세 구조잖아요. 조세 구조. 아마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조세, 여러 가지 조세들이 있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5개의 조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조세. 그럼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보죠.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보는데 이 체계적으로 분류를 할 때 조세 원칙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조세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조세군이라고 그랬죠. 그 조세군을 형성하는 뼈대, 그것이 조세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세구조는 어떤 한 나라의 여러 종류의 조세가 모여서 조세 체계를 만들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적인 뼈대, 그것을 조세구조 또는 조세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또 이렇게 조세구조라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조세구조 변동의 일반 이론 해가지고 하인리죠. 하인리는 경제 발전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조세구조가 어떻게 변했느냐, 경제 발전 단계마다 조세구조가 변하는 걸 관찰을 해봤다 이런 얘기죠. 관찰해. 그래서 어떻게 관찰했냐? 자, 이행적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이행적 최종 단계, 그 다음에 이행 과정이 지난 이후의 단계,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하인리가. 그래서 이행적 초기 단계에는 교역세, 해외 부분, 무역이잖아요. 무역. 해외 부분에 교역세와 직결되고 있는 소위 개방성에 의해서 거의 결정적 규정을 했다. 초기 단계, 교역세. 그 다음에 둘째, 이행적 최종 단계의 조세 구조는 소득 수준 내지 경제 구조에 의해서 규정을 했고, 세 번째, 이행적 과정 후의 근대사회의 조세 구조는 사회, 문화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규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인리가 조세 구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의 단계에서는 성장 과정의 소득과 부의 재분배 문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위한 조세 구조 또는 조세 정책 구사보다는 성장 과정에 이런 것보다는 근대화의 단계에서는 불황시의 경기 조정적인 세제 등 일련의 새로운 정책적 요구에 의해서 조세 구조를 선택 가능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세 구조를 세웠다는, 뭔 얘기냐면 하인리가 이렇게 이행적 초기 단계, 최종 단계, 이행 후 근대 사회 구조 단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때 근대화 단계에 와서는 불황시에 경제 구조 조정적인 세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제 등 일련의 새로운 정책적 요구에서 신축성 있는 조세 구조를 선택할 것이었다. 우리도 보면 1997년인가요? IMF가 있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경제 위기 상황들, 그 다음에 2021년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논리적 근거들이겠죠.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직접제 중심의 조세 구조로 전환이 가능하고, 반대로 경제 확대 성장이 중요시되면 간접세 중심의 조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 구조의 역사적 규정성의 특징, 농업사회, 이행사회 초기, 그 다음에 후기, 근대사회, 이렇게 변천되어 왔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조세의 발달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시대별로 변천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세 구조 진화의 특성. 조세 구조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면서 진화했는데, 세제 개혁, 소득 수준, 경제 구조, 조세 문화, 세무 관행, 개방도, 교육 수준, 경비 정책, 정치 제도, 이런 것들에 있어 설명할 수 있고, 직접세, IMF 자료를 이용한 조세 구조로 보면 직접세, 국내 간접세, 관세로 분류된다.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하나의 조세군이잖아요. 이것이 직접세 군, 국내 간접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그 다음에 해외 관세, 이렇게. 자, 선진국형 조세구조. 선진국형 조세구조로 보면 직접세와 국내 간접세를 거의 반반씩 구성하고 있다. 절충형 직접세와 국내 간접세. 여기 직접세죠.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그 다음에 국내 간접세는 부가세, 물품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진국형은 직접세와 국내 간접세를 거의 반반씩 구성하고 있는 절충형 조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직세치중형이다. 소득세, 사회보장세에 치중하는 직세치중 절충형의 조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부가가치세가 있죠. 일본은 부가가치세가 있고, 둘째 이제 신생 공업국들로 구성되는 중진국형 조세 구조. 중진국형은 요 세 개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세 구조, 직접세 구조, 국내 간접세 구조, 그 다음에 관세 골고루 가지고 있는 형태다. 아시아 신생 공업국들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 골고루 가지고 있다. 관세 치중에서 탈피해서 직세와 국내 간접세 치중으로 선진국형의 조세 구조로 이행하는 이행형 조세 구조다. 중진국형은. 그 다음에 이제 후진국형은 간접세 치중형이다. 간세 치중형.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후별 개발도상국 조세 구조 같은 경우 보면 관세와 국내 간접세에 치중하는 간세 치중형이다. 선진국형은 주로 직세에 직접세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고, 후진국형은 주로 간접세에 치중되어 있고, 그 중간 단계는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조세 구조, 조세군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직세치중형, 선진국 국가들, 선진산업 국가들의 직세 구조 특성,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다. 소득세 비중이 높다. 재산세 비중은 대체로 매우 얕은 것이 특징이다. 법인세도 얕게 나타난다. 소득세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직세치중형. 이행형, 신생산업국가, 대만이 재산세 수입 비중이 비교적 크고 한국은 세계 세수 비중이 고르게 나타난다. 간세치중형, 선진국 산업국들은 부가가치세 도입국인 이시 나라들과 VAT 미도입국 미국의 경우는 대조적이다.
부가가치세는 프랑스에서 생겼죠. 이렇게 유럽의 남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쪽에 부가가치세가 발달돼 있죠. 조세 구조의 진화의 원인을 시대별 조세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피터가 얘기하는 조세 구조의 변동 국가군을 살펴보죠. 시대별로 보면은 선진국 세제는 간세 치중에서 직세 치중으로 바뀌어가는 주의다 이런 얘기죠. 간세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직접세 중에서도 상속세나 지세 형태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간접세 중에서 보면은 간접세는 물품세나 관세에서 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형태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 이런 데는 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피터가 얘기하는 조세군을 한번 보죠. 첫째, 재분배 지향군. 나라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잖아요. 피터가 재분배 지향군, 탈세와 조세 회피군, 지방 분권화군, 그 다음에 조세 부담 저하군 이렇게 나눠서 피터가 볼 때는 재분배 지향형, 선진국형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유럽 복지국가 건설을 재분배 정책을 최우선하고 비교적 높은 한계세율, 소득세수의 비중도 높다. 직접세에 치중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탈세와 조세 회피군, 유럽 남부지방,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와 이태리, 이렇게 조세 마찰이 심하지 않은 간접세 치중 국가들이다. 이런 나라들은.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형, 미국과 영국 세수 구조는 재산세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 부담 저하군, 독일, 화란,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직접세와 간접세에서 비교적 균형 있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피터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트도 분류를 했는데, 알트의 조세 구조 진화 원인을 보면 경제 구조의 특징이 조세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해서 첫째, 재분배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세비 최소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 환상. 하나씩 보면 재분배 정책,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징세비 최소화. 부가가치세, 간접세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거치는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때가 힘들죠. 여러분, 국민들의 저항이 크니까. 그러나 만들어 놓으면 걷어들이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그러잖아요. 비용이 별로 안 들지. 근데 직접세는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복잡해서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기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징세비가 많이 들잖아요. 납세 협력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징세비 최소화, 부가가치세는 징세비가 싸다. 프랑스, 이태리, 간접세에 치중하는 이런 데는 징세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환상. 재정 환상은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공공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공공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공공재가 필요하면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재정이 충분해야 되지. 근데 재정의 투입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낸 세금보다도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공공재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그거죠. 그래서 조세 부담에 비해서 지출 편익을 과다하게 인식한다 이런 얘기죠. 지출 편익은 뭐야?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공공재. 그럼 거기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는 거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공공재 요구를 크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거를 재정 환상이라고 한다 했죠. 이해되시나요? 네. 재정 환상은 조세 부담에 비해서 지출 편익을 과다하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인식한다 이런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공공재를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내가 내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세금을 내서 공공재가 공급돼야 되는데,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잘 모르고 공공재를 과다가 요구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예. 조세 저항이 줄어들면 조세 수능을 위해서 조세 저항을 줄이면 조세 저항을 줄인다는 건 그만큼 국민이 협조를 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세 수능을 위해서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가시적 조세, 비가시적 조세. 이건 뭔 말이냐면 소득세는 가시적 조세라고 그러죠. 직접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금방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세금을 띈다. 그럼 400만 원밖에 안 생기잖아요. 내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금방 내가 인식을 해. 집에 갖고 갈 돈이 500만 원 회사에서 월급 받았는데 100만 원 세금 띄고 400밖에 못 가져간다. 근데 금방 내 인식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시적 조세라고 그러죠. 근데 간접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캔커피 하나 사 먹으면 1,000원 주고 사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고 하면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세금을 인식을 못 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비가시적 조세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가시적 조세는 비가시적 조세에 비해서 조세 부담의 감지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죠. 재정 환상은 비가시적인 간접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알트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세 측면과 더불어 지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간접세가 얼마나 재정 환상을 일으키냐는 그 나라 유통구조에 달려있다. 재정 환상을 야기하는 요인, 세제 개혁으로 인한 조세 귀착의 변동을 불확실하게 하는 것은 감면 조치 등 조세 지출에 기인한다. 재분배 동기, 세수 구조는 직접세에 치중하고 고소득층의 조세 저항을 늘어난다. 조세 저항의 현재화를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상의 감면 조치를 부여한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률이라고 있어요. 조세 부담률. 자, 조세 부담률은 GDP 대비 조세가 얼마나 납부하고 있느냐 이 비율이잖아요. 국민의 조세 부담액을 국내 총 생산인 GDP로 나눠준 거잖아요.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은 한 나라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조세 부담률을 계산을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보면 IMF 우리 1997년도 IMF에서 돈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잖아요. IMF. 그 IMF가 통계를 낼 때는 중앙은행만을 대상한다. 중앙정부만을. 중앙정부의 조세. 뭔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국세만 내국세, 국세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GDP 대비 국세만. 근데 OECD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세금, 지방세까지도 계산한다 이런 얘기지. IMF는 지방세 빼고 국세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OECD는 국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포함해서 조세 부담률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MF하고 OECD가 조세 부담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틀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둘째, 조세 부담률은 소득에 대비한 상대적 개념으로 측정 방법 또한 다양하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는 GDP 대비 조세 부담률.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잖아요. 근데 이 조세 부담이 국세만 해당되느냐 지방세까지 포함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셋째, 한 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당 소득 수준이 높일수록 조세 부담률도 크게 나타난다. 조세 부담률. 좀 오래된 자료네요. 자, 2018년도로 보면 한국은 19.9, 일본은 18.8.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프랑스 30%, 이태리가 29%, 좀 높고, OECD 평균의 25%, 24.9%. OECD 평균에 우리 좀 미달하죠.
자, 작년에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세 부담률 한번 볼까요? 2022년까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네요. 우리나라가 몇 프로죠? 여기 조세 부담률이 22.1%. 22.1%죠. 지방세, 국세, 지방세 다 합쳐서 22.1%를 조세 부담하고 있다. 22점. 조세 부담, 국민 부담률. 국민 부담률은 29.7%. 자, 조세 부담률은 국세,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OECD 기준으로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은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강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 부담률보다 높다. 이런 거죠. 사회보장을 비용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건강보험, 사회보장 기여금,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쭉 포함해서 이런 것들 포함한 것이 국민부담률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얼마죠? 여기는 몇 년 조세부담률이 2021년 2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얼마야? 우리나라 22%, 국민부담률이 29%, 미국은 21%, 국민 27%, 미국, 일본보다는 좀 높네요. 우리가 프랑스보다는 훨씬 낮고, 독일보다도 훨씬 낮고, 이태리도 보다도 낮고, 영국보다도 낮고, OECD 평균이 25%인데 우리는 22%, 22%, 미국이 21%. 미국이나 일본하고 우리가 거의 흡사하게 가네요. 자,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국세가 77%, 77%를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인다는 거죠. 지방정부가 23%를 걷어들이죠. 77대 23. 77대 23이죠, 비율이. 쓰는 거는 중앙정부가 한 40% 정도 쓰죠. 그럼 지방정부가 한 60% 정도 쓰죠. 쓰는 거는 반대죠. 쓰는 거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거둔 걸 어떻게 하죠? 지방정부에 교부금으로 내려주잖아요. 이거는 뭐죠? 주요국의 국세 지방세 비교. 연방국가하고 단일국가하고 다르죠. 연방국가는 지방세가 좀 많잖아요. 지방세가 좀 많죠. 연방국가가 더 많나요? 더 많네. 58대 41 미국이, 독일이 45대 54, 평균에서 68, 국세가 68, 지방세가 31. 단일국가는 국세가 훨씬 더 많네요. 그죠? 국세가 86%, 단일국가는 국세가 86%, 지방세가 13%. 연방국가가 지방세가 좀 많죠. 그러면 연방국가는 연방이기 때문에 지방 다 합쳐가지고, 연방을 합쳐가지고 연방이 되는 거잖아요. 지방을 다 합쳐가지고 연방이 되니까 지방세가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거죠. 조세 부담률의 비교 참고하시고요. 작년 자료니까 2024년의 자료니까 2022년까지만 실려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참고하셔요. 조세 부담률의 국제 비교, 구체적인 것들. 국제문이는 국내 것만 쭉 나와 있네. 자, 국민부담률. 아까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더 플러스된 거죠. 조세 플러스 사회보장 기여금이 플러스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그냥 조세만, 국세지방세 조세만. 사회보장부담률은 4대 보험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부담률은 아까 몇 프로였죠? 우리나라 29%. 조세 부담률은 22% 정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또 좀 오래된 건데. 자,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측정 방법. 자, 조세 부담의 측정 방법. 소득의 원천과 사용 측면. 소득의 원천과 사용 측면. 소득의 원천. 자, 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사용을,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소득의 원천, 소득의 사용. 그러면
자,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게죠. 가게면 요소시장, 상품시장.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주면, 생산요소시장에 제공해주면 이게 소득이잖아요. 임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이잖아요. 자본소득이죠. 이게 소득이지, 소득. 이게 소득의 원천 측면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생산요소시장이잖아요. 자,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득의 원천 측면. 그럼 생산요소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생산요소시장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발생한 생산요소시장을 놓고 분석하는 것이 소득의 원천 측면. 그 다음에 소득의 사용 측면은 이렇게 소득이 나오면 Y는 C 플러스 S죠. 그럼 소득을 사용하는 거죠. 소비하든지 저축하든지.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이것이 사용 측면이죠. 소득의 가계를 놓고 보면 소득의 생산요소 시장에서 원천, 소득을 벌어가지고 창출해서 상품 시장에서 소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요소 시장은 원천 측면, 생산물 시장은 사용 측면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질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은 화폐 소득에서 명목 소득을 물가 지수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죠. 명목 소득을 물가 지수로 나눈다. 이게 좀 깨졌나 봐요.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네. 그러면 자, 머스그레이브는 정보 활동으로 인한 원천 및 사용 측면의 효과를 분석했다. 초과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과세로 인해 개별 가게는 소득 원천에서 얼마만큼의 감소를 감수해야 되는지 또는 지출 측면에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감수해야 되는지 화폐적 부담의 측정을 고려했다. 자, 화폐 소득을 물가지수로 나누잖아요. 이게 화폐 소득이 어떤 거죠? 이게 소득이죠. 그 다음에 이게 물가죠. 이게. 자, 이게 명목소득을 물가로 나눈 거잖아요. 물가. 명목소득은 뭐야?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거잖아요. 그죠? 소득세를 뺀 거다. 물가는, 이 분모인 물가는, 자, 물가. P, 물가 지수잖아요. P 물가에다가, 이거 뭐야? 세금이잖아요. 물품세. 여기서 납부하는 세금. 이 물품세. 이 세금이죠. 이 물품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가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이건 뭐야? 명목소득은 뭐예요? 명목소득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 세금을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야? 원천 측면 여기잖아요. 자, 여기다가 이 소득에다가 세금을 부하면 이게 뭐야? 이게 소득세죠. 소득세. 소득세잖아요. 이게 소득세죠. 그러면 이게 소득이죠. 이게 소득. 이게 소득이고 이게 소득세죠. 그러면 뭐야? 소득에서 이 소득세를 빼면 뭐야? 소득세를 빼면 이게 가처분 소득이 되잖아요. 가처분 소득이죠. 이 가처분 소득 이게 Y다 이런 얘기지. 이게 Y다. 이래서 이 원천 측면 분모 분자 이 분자가 원천 측면이다 이런 얘기. 원천 측면. 분자가 원천 측면이죠. 소득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원천 측면이죠. 근데 분모는 뭐야? 분모는 물가잖아요. 물가에다가 물품세를 플러스하니까 뭐요? 물가에다 물품세를 플러스하니까 이 시장, 이 상품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품 시장을. 네, 그래서 이 분모는 뭐다? 사용 측면이다. 이게 사용 측면. 사용 측면이야. 분모는 사용 측면. 자, 머스그레이브가 원천 측면과 사용 측면을 분석한 거는 가처분 소득은 실질 가처분 소득은 명목 가처분 소득을 물가 지수로 나눴다. 명목 가처분 소득을
물가지수로 나눈 거잖아요. 나눴다. 명목 가처분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원천 측면에서 산출하고 분모인 물가는 어디서 산출했다? 상품 시장에서 물가지수에다가 세금이 플러스 되니까 더해서 산정한 거죠. 이렇게 산정한 거지. 이렇게 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을 계산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였죠? 소득의 조세 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고 있네요. 조세 부담률을 받고 조세 부담을 측정하는 방법, 어떻게 측정하느냐? 소득의 원천과 사용 측면에서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고, 두 번째, 일반균형 분석과 부분균형 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공공부분의 부분균형 분석. 공공부분의 부차적인 효과를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한 경우, 부분균형 분석을 할 수 있다. 부차적인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균형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일반균형 분석. 전체의 재정 체계를 분석해서 수익과 지출을 동시에 분석하는 거고, 일반균형 분석하에 조세 귀착 분석. 경비 지출로부터 편익은 비분할적에서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고 조세의 귀착을 타 경제적 요인과 분리시키기 곤란하다는 등의 어려움을 예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균형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 편익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절대귀착, 차별귀착, 균형해상귀착. 절대적 귀착은 정부 지출과 기존의 세수는 변화하지 않고 특정한 조세 부과로 인한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차별귀착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크기를 일정하게 놓고 하나의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접세를 지출세로 대체했을 때, 소득세를 지출세로 대체했을 때, 간접세를 직접세로 대체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차별귀착 방식이죠. 차별귀착 방식. 균형해상귀착. 균형이니까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죠. 조세 부담 분포의 측정의 절차, 소득계층이 범위할 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계층별로 소득금액을 추정한다. 이 계층별로 소득금을 추정해서 조세의 전가 가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추정에 필요한 자료와 측정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조세 부담 측정의 문제점, 개념상의 문제점. 자, 이제 조세 부담률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읽어보시면 몇 가지 한번 볼까요? 가정이잖아요. 부분균형 분석에서 전제되는 가정들,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과세의 일반균형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부분균형의 문제점, 부분적인 측면을 토대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현실의 경제 상황과 일치할 수 있겠느냐.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분석한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복잡한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가정. 실질적으로 이제 수리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가정을 깔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을. 안 그러면 가정이 없이 모든 사회 현상들을 다 망라해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을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가정에서 진행하는데 그거는 너무 현실을 단순화시킨 게 아니겠느냐. 부분균형 분석. 일반균형 분석은 말 그대로 일반균형 분석이니까 모든 요인을 다 감안해서 한다. 이런 논리죠.
자, 부분균형 분석에서 가정의 문제점. 첫째, 자, 어떤 거 보세요. 직접세와 간접세 전가 과정에 대해서 일관성의 문제. 직접세는 전가가 있다 하고 없다 하고 간접세는 전가가 있다 하고 그리고 가정이 또 틀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소득세 전가가 이게 직접세잖아요. 소득세는 전가가 없다 했다. 그럼 완전 비탄력성을 가정하는 건데 소비세는 또 간접세잖아요. 전가가 있다. 그럼 소비세는 완전 탄력성을 전제로 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동일한 분석에서 하나는 단기적, 하나는 장기적 이런 가정이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분석할 때 단기면 같이 단기, 장기면 같이 장기 이렇게 분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 둘째, 특정한 조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할 때 조세 부담 분석을 함에 있어서 과세가 수요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수요 곡선은 과세 후에도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는데 수요 곡선은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는데 변동하는 것은 공급 곡선뿐이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비현실적이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 부담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또한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가장 많이 쓰이는 비교의 기준은 비례소득세지만 정액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넷째, 소득에 비해 조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 생산 요소 시장을 포함시킨 새로운 일반 균형 효과. 다섯째, 조세로 인한 간접적 효과가 고려돼야 할 것.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거죠. 실증 분석상의 문제점. 아까는 개념상의 문제점. 이번에 실증 분석상의 문제점. 첫째, 가계조사 자료는 한 소득계층의 평균치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둘째, 지출조사에서 가계의 소비 지출액과 저축액을 합계한 소득이 소득. 이렇게 Y는 C+S. 셋째, 특정 조세를 소득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의 문제. 이런 문제. 네 번째, 지하경제의 규모와 양상. 실증 분석상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고려들이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분배적 누진도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측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조세 부담의 측정에서 분배적 누진도의 측정. 로렌츠 곡선을 주로 이용한다. 로렌츠 곡선은. 로렌츠 곡선이 수평축이 여기가 뭐죠? 수평축이 누적 가계 비율, 행축, 누적 가계 비율, 이렇게. 그 다음에 음축이 소득이겠죠. 그러면 소득이겠죠. 소득. OB다. OB만 이거. OB. 직선이다. 이렇게. 완전 평등선. 완전 평등선.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다. 불평등선.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쳐져 불평등선. 그죠? 자, 50%의 누적 가계 비율이 50%다. 그럼 완전 평등선인데 50%의 누적 가계 비율이 소득 수준이 얼마죠? 소득의 분포가 3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50%가 가져야 되는데 50%가 35%밖에 못 가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로렌츠 곡선에서는 그죠? 그런 뜻이죠. 그렇게 불평등한 거지 뭐. 50%가 50%를 가져야 되는데 50%가 35%밖에 못 가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을 이 곡선을 이용해서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측정한 게 뭐죠? 진위계수죠, 진위계수. 자, 평등선인 OB를 아래의 면적, 이 삼각형 면적이잖아요. 이 삼각형 면적 중에 OBC죠. 삼각형 면적 중에 G, 초승달 모양의 면적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불평등도잖아요. 그게 진위계수고, 진위계수죠. 그죠? 이렇게 돼.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하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걸 진위계수로 측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위계수로만 측정한 게 아니라 실효 누진도, 그 다음에 페크만 오크너 계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케턴 포타 지수, 그 다음에 카와네 지수, 케턴 포타 슈츠 지수에서 분배적 누진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런 나머지는 교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세 재배분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세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소득의 불균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의 불균등이. 그러면 분배의 불균등, 소득의 불균등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재분배를 통해서 균등분배 또는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단계에서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것. 다른 하나는 걷어들인 세금, 국가의 재정이잖아요.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지출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근데 여기서는 조세 재분배로니까 이제 걷어들인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분배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재분배잖아요. 조세는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죠. 앞에서 봤잖아요. 가처분 소득, 번 소득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받으니까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잖아요. 조세가. 조세. 그 다음에 조세를 많이 가져가면 정부 재정이 증가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소득, 소비 및 자산, 소득세, 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 소비군을 중심으로 한 소비세,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세, 그래서 소득세, 소비세, 자산세를 중심으로 해서 조세가 어떻게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분배를 위한 정책들은 조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조세,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조세고, 경비정책, 최저임금제, 교육제도, 금융제도,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조세를 봅니다. 먼저 소득공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재분배 효과를 누리는 항목이다. 이게 먼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소득세의 재분배는 소득공제. 자, 과세표준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거죠. 그 조소득이라고 했죠. 조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다. 그러면 그게 과세표준이 되죠. 그럼 그 과세표준에다가 소득세의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빼주잖아요. 그럼 이 빼준 것이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인적공제라고 그러잖아요. 인적공제 또는 소득공제.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소득세는 뭐라고 그랬죠? 인세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세는 인세다. 근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적공제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라 한다? 물세라고 한다. 물세.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이 소득공제 또는 인적공제. 그것은 뭐다? 인세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득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것들이죠? 소득세를 계산하는 쭉 단계별로 공제해 준 것들이 쭉 있어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이런 공제들이 있어요. 이런 공제들이. 한번 보죠. 첫째, 소득 창출이란 필요 경비. 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경비를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데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예?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일괄해서 그냥 다 공제를 해줘본다. 사람별로. 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괄해서 공제해준다. 그거다 이거. 그래서 소득 창출을 위한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하는 성격이 있다. 필요경비. 그래서 이 필요경비를 과세 대상, 이 조소득에서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런 얘기죠. 개인의 노동력을 재생산을 허용하는 취지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취지다. 그래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이런 걸 다 빼준다 이런 얘기죠. 또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생계비 역시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생계비는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생계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생계비 형태로 다 빼준다 이런 얘기지. 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서 생계비 형태로 빼준다 이런 얘기죠. 생계비 형태로 빼준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벌었잖아요. 소득이니까. 소득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남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돈을 안 번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네. 둘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지출한 비용도 이것도 공제 항목이다.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잖아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공제를 해준다. 근데 100%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법에 소득세법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그 한도까지 공제해준다. 세 번째, 계층 간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사회정책적 또는 재분배적인 목적으로 적용한다. 면세점을 상향 조정한다. 근로자의 주세 부담은 경감, 사회 불평등 구조의 완화 수단으로 활용한다. 네 번째, 소득 공제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번째, 근로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세 부담의 경감을 적용한다. 근로소득 공제도 해주죠. 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냐면 유리지갑처럼 투명하잖아요. 그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투명하잖아요. 사업소득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일반 공제로서 근로소득 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이 있고 특별공제로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특별공제, 국외근로자공제,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복지후생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이런 것들을 공제해준다. 일정한 한도에 이 밑에 거는 이 밑에 특별공제는 일정한 한계까지 한도에까지만 공제해주고 일반 공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 공제가 뭐다?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재분배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액공제도 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런 세액공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아까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산출세액이 나온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럼 납부세액이 되는데 이 세액공제는 엄청 큰 거죠. 세액공제를 해준 거는 엄청 크죠.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제가 복잡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득에 비해서 유리지갑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게 공평하느냐? 상대적으로 이제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러네.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이런 공제제도들이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근데 이 세액공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율을 곱한 다음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분을 감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도 재분배 효과가 있다. 세율에 재분배 효과가 있다. 세율은 조세 부담에 대한
대해서 그 세율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고도의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세 재분배 효과. 100억 받은 사람이 최고 세율이 45%잖아요. 45%를 적용한다. 다 공제하고. 그럼 100억에 뭐 45억 세금을 냈다. 엄청 크잖아요. 45%.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받아가지고 뭐 한 10몇 프로 했다. 10%라면 1,000만 원 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그러면, 10% 적용한 사람하고 45% 적용한 사람하고 엄청 크잖아요. 이게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진세율 구조 자체가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대체 효과가 유발되므로 그 한계가 있다. 중과세, 과세를 무겁게 한다는 뜻이죠. 중과세. 세율 구조. 그래서 그 세율 구조를 우리가 앞 시간에 세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세율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분배 효과의 재분배의 효과를 넣을 수 있느냐 안 넣을 수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첫째, 비례세율보다는 누진세율이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렇잖아요. 누진세율이 재분배 효과. 누진세율은 우리나라는 6%부터 45%까지니까 엄청 재분배 효과가 큰 거죠. 두 번째, 초과 누진세율보다는 단순 누진율이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단순 누진이.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 누진율로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초과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죠. 셋째, 초과 누진 과세 방식이 적용될 때 한계세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명목세율은 그보다 훨씬 작게 나타남으로써 과세 표준이 침식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한계세율과 명목세율의 차이는 세율 구조가 단순 누진이고 아니고 초과 누진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누진화해야 할 것이다. 소득 분포의 불균등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누진도로 완만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조세의 재분배 기능의 한계세율이 높으면 조세 회피 행동이 커진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지만 우리 같이 이제 달고 다른 사람들은 세율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딴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계세율이 높으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이런 조세 회피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실효세의 부담은 저소득층과 거의 같고 고도의 누진세가 현실에서는 비례세로 둔갑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세 회피 행동 때문에. 그래서 탈세는 나쁜 거지만 절세를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납세 협력 비용을 주고 법을 정확히 적용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세 재분배 기능. 개인의 소비 행동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목이다. 소비세는 저축을 촉진시키고 사치적인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비세. 그래서 자본 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소비세가. 그럼 소비세가 어떻게 재분배 기능이 있는가 보죠.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준다. 그죠? 생필품에 면세한다. 이런 얘기죠. 생활필수품에 대해. 생필품은 누구나 다 쓰는 거잖아요. 부자도 쓰고 가난한 사람도 쓰고. 그래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준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한다. 그런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고소득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그 재분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생필품. 둘째, 모든 소비자에게 소득계층별로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역진성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먹는 캔커피 한 잔이나 제가 사먹는 한 잔이나 우리 학교 총장님이 사먹는 한 잔이나 삼성의 회장님이 사드시는 한 잔이나 다 똑같다. 세금을 같이 비율로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소비세는 뭐다? 역진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역진성이. 세 번째, 고소득층만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제에 대해서는 높은
과세를 한다. 특별서비스세. 옛날에는 TV, 냉장고도 특별서비스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그렇지 않잖아요. 왜? 누구나 다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급 승용차, 각종 회원권, 경마장, 카지노, 유흥업소 등 사치적이고 과소비적인 행동 또는 장소에 고의를 과세한다. 가전제품, 커피, 청량음료 등 일반 서민의 일상적인 소비품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를 한다. 네 번째, 사치적 소비의 개념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상대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처럼 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으로 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죠? 특별소비세의 재분배적 세율은 항시 조정돼야 할 것이다. 그죠? 옛날에 특별 소비 대상이었던 게 이번에 다 일반화돼 버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과소비 풍조를 유발하는 사치적 소비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높게 적용한다. 그래서 소비세도 정책 목적에 의해서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산과세. 자, 개별 경제 주체인 개인들의 소득이 그 일부가 축적되어 자산이 형태로 보이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산. 자, 저번에 설명했죠?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산이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계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이 Y는 C 플러스 S죠. 그죠? 이게 가처분 소득이었잖아요. 아까 봤죠? 가처분 소득이 들어오면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 저축한다. 그죠? 저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소비하고 남은 저축이 다 모아졌다. 이게 재산이 되는 거지. 왜? 이건 매년 발생하잖아요.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죠? 매년 발생하죠. 매년 발생하고 쓰고 남은 것이 축적되면 재산이 된다. 이게. 그게 재산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산과세 또는 자산과세 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자, 개념을 보면 대차대조표죠. 여기 대차대조표면 여기가 자산이죠.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이죠. 그럼 이건 뭐야? 총자산이지, 총자산. 이건 뭐예요? 총자본이잖아요. 그럼 항상 같아야 되죠. 자, 자산과세. 지금 우리는 뭐라고 했죠? 자산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총자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자산을. 그런데 재산과세, 또 어떤 때는 재산과세 그러거든요. 재산이 뭘까? 재산이 자산이 재산일까? 재산을.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 자산 또는 재산을 총자산으로 보느냐, 순자산으로 보느냐. 그죠? 순자산으로 보느냐. 총자산으로 보면 요거잖아요. 순자산으로 보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부채를 뺀 나머지.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아파트가 1층에 내가 살고 있었거든요. 1층은 좀 싸든만요. 저는 1층에 사니까 1층하고 이 꼭대기 층은 좀 싸더라고. 응? 다른 층에 비해서 좀 싸. 1층에 살다 보니까 1층에 손님이 많이 와요. 문 열어놓으면. 여름에는 쥐도 들어오고 길고양이가 우리 베란다까지 오는데 쥐 데리고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요즘 고양이가 쥐는 잡아먹지는 않더라고. 네. 근데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노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는 재밌게 노는데 쥐는 엄청 공포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 예? 그러더라고. 근데 잡아먹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자, 이게 이제 내 집이야. 이게 내 집이야. 그럼 이게 뭐야? 아파트 한 채. 그럼 뭐야? 이건 총 자산이잖아요. 아파트 한 채 10억이다. 10억이야, 10억. 그럼 우리 집은 10억짜리야. 이건 총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10억이야. 우리 아파트는 10억이야. 총 자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 대출받은 게 대출받은 돈이 2억이 나면 2억이 있어요. 대출금이 2억이 있어. 그럼 내 순자산은 8억밖에 없잖아요. 8억밖에 없죠. 양호하네, 이 정도면. 20%밖에 빚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영끌이 해가지고 집 사면 예를 들어 대출금을 한 5억이다. 5억이고 그럼 내 자산은 5억밖에 없잖아요. 5억밖에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일까? 총 자산은 10억이지만 순자산은 얼마야?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산과세니까 지금 총 자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총 자산을. 그래서 자산이 어떻게 형성된다? 매년 받은 소득에 쓰고 남은 것이 축적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재산이라고 한다. 재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개별 경제 주체인 개인들의 소득이 그 일부가 축적돼서 자산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들어있어요. 양도소득과세가 소득세법에 분리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된다. 소득 단계에서 탈루돼서 미과세된 부분은 사실상 자산과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완과세의 특성이 있다. 그죠? 소득세를 우리나라 소득세는 무슨 제도입니까? 열거주의잖아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야.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고 자산이 축적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의 필요성이 있어서 자산과세를 한다. 이런 논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산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겁게 과세하죠. 자산소득을. 왜냐하면 공평성 때문에.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기 때문에 땅이 좁으니까 1인당 토지 소유 면적이 적잖아요. 외국에 비해서. 너무 땅이 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산과세에 대해서 무겁게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덜 무거워. 우리나라보다는. 양도소득세 이런 게 덜 무거워. 상속세 이것도. 자산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 자산과세는 자산 보유 과세로서 재산세와 양도소득 과세로서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것을 무겁게 한다. 이게 양도소득 과세를 우리나라는 무겁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양도소득 과세를. 왜냐하면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좁은 토지에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무겁게 과세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자산 양도로서의 과세 요 부분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하죠. 대신 그 사람들은 이게 강해. 자산 보유 과세로서의 재산세를 미국 같은 경우는 강하죠. 미국 가서 살면 엄청 세금 내야 된대요. 이 부분에서 엄청 무겁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가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무겁대요. 이 앞부분. 자산 보유 과세로서의 재산세가 무겁다. 이런 거죠. 자, 자산 과세의 재분배 기능. 첫째, 보유 과세인 자산의 순자산 가치 증가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하는가? 네. 자,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 순자산 가치가 증가했어. 이것도 과세해야 되는가? 순자산 가치잖아요. 그럼 뭐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자산 가치라는 거는. 그래서 보유 과세의 경우 자산의 순증가, 그 순자산 가치에서 과세해야 되는가? 뭔 얘기냐면, 자, 2000년 1월 1일 날 내가 집을 샀는데 3억에 샀어. 3억에 샀어. 우리 집이. 근데 2025년 1월 1일 날 우리 집이 얼마냐? 13억이 됐어. 13억이 됐어. 그럼 얼마 올랐어요? 10억 올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나 말 것이나 이런 얘기죠. 팔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죠? 순자산의 증가 있잖아요.
여기서 부채 빼면은 순자산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뭐냐 하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걸 과세를 했어. 지금 아파트를 설명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3억 갖고 있는데 13억이 됐다. 그럼 10억이 올랐잖아요. 옛날 과세했어요. 토지에. 그러다가 없앴어. 이걸 폐지시켰어. 그러면 명목상 올랐지만 이걸 팔지 않은 이상 유동성이 없잖아요.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내려가면 이걸 팔아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요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이런 형태가 된 거지. 과연 그러면 팔아야만이 그 유동화돼 가지고 현금이 마련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토지 초과 이득세 세율이 굉장히 셌어. 세율이 셌어.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지금 낮게 부과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토지 초과 이득세처럼 높아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심각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순자산 가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내가 팔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 초과 이득세로서 과세를 시행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폐지시켰다 이런 얘기죠. 폐지시켰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좀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를 그냥 재산세, 종부세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재산세를 그냥 하면 돼. 재산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별도로 종부세를 하면 세금을 좀 더 첫째 세금을 조금 더 거치고 두 번째 뭐죠? 이 뭐라 그러죠? 갑자기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빈부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세대에 한 세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없애야 된다. 재산세로 그냥 OECD 국가처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한 사람이 2개, 3개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이 모든 가구가 자기 주택에서 사는 정책 방향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잠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부의 방침이 1세대인데 한 사람이 2가구, 3개가 갖고 있으면 좁은 국토에서 조금 그렇잖아요. 공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라 막을 길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가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러면 다주택을 보유한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게끔 하는 그런 좀 세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조금 제도적으로도 그런 세제가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산과세가 이런 재분배 기능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토지 투기 억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초과 이득세가 도입됐다가 폐지된 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둘째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 자산 양도 차익을 우리나라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의 자산과세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겁게 공평성 때문에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었잖아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제도화 시켰어요. 2018년도부터 제도화 시켰네요. 2018년인가? 몇 년도부터 모르겠네. 2018년, 2018년부터인가? 20년부터인가? 아무튼, 지금 여기에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건데, 3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또 그 뒤로 바뀌었는데 바뀐 걸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어쨌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원칙이 그건 것 같아요. 소득 있는 것에 세금이 있다. 세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선진국형 세금이고, 그래서 소득 있는 것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적용하다 보니까 세금이 안 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열거주의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과세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셋째, 상속세는 자산 단계에서 미과세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는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언제 낸다? 죽을 때 세금 낸다. 그게 상속세다 이런 얘기예요. 상속세는 초기의 출발점에서 개인 간의 경쟁력을 평등하게 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속세를 80몇 %까지 부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출발선상은 똑같이 출발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든지 그런 성격이 넘어간 것이죠. 그게 상속세죠. 상속세. 네. 근데 문제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업 상속.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대로 사업을 이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 아버지가 하던 사업 이어서 아들이 하고 대대로 이어가는 외국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 상속세 때문에 그 회사를 팔아야 세금을 낸다. 그러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상속증여세법에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도입이 됐어. 세금 내서 근데 그 회사가 좋아가지고 좋은 회사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가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부는 그대로인데 외국인이 그 회사를 사서 가져갔다. 그럼 국부 유출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업상속제도를 조금 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특혜를 둬서 한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속세 세율도 이제 많이 줄었죠. 소득세 세율만큼 거의 소득세 세율의 버금가게 이제 줄어들었죠. 선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과 아주 없는 사람 사이의 경쟁력을 평준화시키는 성격이 있다. 상속세. 영국에서는 상속세를 90% 이상을 적용했던 사례도 있다. 영국이 요즘 거의 망해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영국이 망해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역사적, 시대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시대적으로 변화들이 우리나라 세수 비중은 조세 수입 총액의 2.5%다. 상속세. 어제 내가 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세수 중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더라고요. 상속세율은 10%부터 50%까지 소득세 세율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소득세가 6%에서 45%까지 있었잖아요. 상속세도 소득세 세율과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누진세야 일종의 단계별로 적용되잖아요. 부동산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면 과세 표준의 포착에 미미하고 상속세 회피 행동, 상속세 재분배 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그죠? 미미하잖아요. 상속세 총 조세 수입의 2.5%니까 미미한 거죠. 자, 여기 보면 2023년 상속세 2.5%죠? 2.5%. 국세 2.5%, 내국세 2.8%죠? 2.5%. 1%, 10%에서부터 50%까지네요. 자, 조세 지출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끝났는데 지금 33분이니까 조금 더 해서 일찍 끝내죠. 어떨까요? 그게 낫겠죠? 네. 조금 계속해서 하고 조금 일찍 끝내죠. 이번에 이제 조세 지출론이에요. 조세 지출. 조세 지출은 뭐냐면 조세 수입이면 수입이지. 조세 지출이 뭐야? 왜 조세 지출을 하겠을까? 그잖아요. 자, 보면 자, 조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국민이 있고 여기가 정부가 있으면 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뭘 제공해준다? 공공재를 제공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재. 이게 뭐야? 재정 지출이지. 재정학 측면에서 재정 지출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공급해주지? 시장 경제인데 시장에서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거 갖고 온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조세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세다 그랬죠. 그러면 편익을 제공받으니까 편익에 대한 대가로 낸다. 이 이익세라고 그랬잖아요. 이익설. 편익하고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내라. 그게 능력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게 조세다 이런 얘기야. 이게 조세. 그러면 정부 입장에 보면 이거는 재정 수입이 되는 거죠. 재정 수입이다 이게. 재정 수입. 그럼 재정 수입 또는 뭐라고 그러죠? 재정 수입은 조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세 수입이라고 하죠. 조세 수입이라고 할 수 있지. 조세 수입이 이외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재정 수입이. 조세 수입이요. 그럼 조세 지출은 뭐냐 이거. 조세 지출은. 조세 지출은 뭐냐 이거. 조세 지출은. 자, 이건 재정 지출이잖아요. 공공재를 위해서 돈을 정부에서 지출한 재정 지출. 조세 지출은 뭐냐. 조세 지출. 세금을 지출한다. 근데 자, 이 세금을 이제 부과할 때, 자, 예를 들어서 1억을 감면을 해줬다. 감면을 해주면, 자, A라는 기업에 1억을 감면을 해줬다. 이런 거야. 세금을. 그러면 이 감면한 거는 정부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냥 감면 받은 거야. 세금을. 정부로 안 가. 그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 감면 받은 거는 뭐냐면 감면 받은 거는 1억이 정부로 갔어. 자, 감면이면 정부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1억이 정부로 갔다가 다시 그 1억이 내 수중으로 온 거야. 예? 그러면 결국 1억은 내 수중에 있잖아요. 1억이 내 수중에 있는데, 예? 내 수중에 그냥 우리 회사에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데 정부로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건 세금을 감면받았으니까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거는 정부의 호주머니로 1억이 갔다가 정부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내게 1억이 온 거나 이론적으로는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부로 갔다가 내 호주머니에 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정부로 안 가고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정부로 갔다가 그것이 내 호주머니라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부에서 내 호주머니를 채워줬잖아요. 그래서 조세 감면 1억을 뭐라 한다? 조세 지출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특별한 명칭으로 조세 지출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조세 지출이라는 용어에. 예. 조세 수입, 재정 수입, 재정 지출, 조세 지출. 조세 지출 이해되시죠? 조세 지출.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감면. 아까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조세 지출에 해당된다. 비과세, 감면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조세 지출이다. 정부에서 세금 또는 소득을 감면해 주니까 원래 내 호주머니에 변동이 없는데 그것은 마치 정부에 갔다가 내게로 돌아온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세 지출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그래서 조세 지출이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조세 지출. 자, 정부의 민간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아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보조금으로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지원은 조세 감면 조치. 이거다. 이게 조세 지출이다. 소득세 인적공제 등과 법인세 각종 준비금 제도, 특별 감면, 특별 상각 등 민간의 특정 활동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 조세 지출은 사실상 징수해야 할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아까 이제 이해되시죠? 세수 측면에서는 세수 감소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조세가 지출된 액수만큼은 절세를 한 셈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두어야 할 세금을 안 거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조세 감면액만큼 정부가 민간에게 지출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조세 지출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거죠. 조세 지출은 민간에게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그래서 또는 조세 지원이라고 한다. 조세 지원.
정부의 직접 지출, 보조금, 직접 지출은 예산 규모를 증대시키지만 간접 지원인 조세 지출은 세수의 감소에 해당된다. 이런 거죠. 안 걷어들이니까. 걷어들인 것 자체를 안 하잖아요. 자, 조세 지출의 개념에서, 이거 뭐야, 조세 지출의 개념 그 얘기죠? 금방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첫째, 과세 표준 세율, 공제 수준 및 과세 기간 등 소득세 과세 요건. 둘째, 특별 우대 조치, 특정 산업의 진흥, 특정 집단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조세를 유인 및 조세 보조금 등 조세 지출은 두 번째 측면에서 관련되고 있다. 첫 번째인 정상적인 소득세 과세 요건과는 분리되어 다뤄야 할 것이다. 조세 지출의 형태는 과세 소득으로부터 일시적 또는 영속적인 것은 제외하고 소득공제, 납세 연기, 특정 세율 등 이런 것들도 조세 지출에 해당된다. 그럼 조세 지출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투자의 촉진과 자본 축적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정부는 기업가의 투자 촉진과 자본 축적을 위해서 조세 지출대로 제도를 둔다.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특혜죠. 우리 회사도 좀 이런 특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엄청난 특혜죠. 조세 지출이라는 게. 둘째, 교육, 국민보건, 사회복지 실현. 교육, 국민보 이런 목적을 두고 조세 지출한다. 조세 지출은 일종의 세원 탄류 현상에 불과하다. 즉 포괄적인 소득 과세 표준에서도 이미 탈세, 실물 경제 활동의 측정 곤란, 양도소득, 귀속소득, 지하경제 등 이미 그 세원은 빠져나가고 있으며 조세 감면 조치로 말미암아 거두어야 할 조세가 징수되지 않음으로써 세원이 다시 한번 탄류됨을 지적하고 있다. 누가? 썰이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세 지출을 줄이고자 많이 노력하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조세 지출을 줄임으로써 그러면 세수가 확 늘어나잖아요. 세수가 확 늘어나죠. 예산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비판. 최근 각종 조세의 민간 지원 조치는 배분의 비효율과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시절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제도를 강하게 써먹었죠.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위에 우리가 지금 G11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죠. 민간 경제에 대한 조세 우대 조치가 그 시효가 지나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정책 목표와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조세 특별 조치의 역기능을 방치한다면 국민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조세 지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걸 이제 파악하고자 할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둔 제도가 뭐냐면 조세 지출 예산 제도야. 예산을 9월 2일 날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보고할 때 이 조세 지출 규모도 같이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감면되고 있는 규모의 조세 감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걸 실상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해오죠. 조세 지출의 종류, 직접 감면, 간접 감면, 조세 지출의 형태, 소득공제, 세액공제, 국공채 및 예금이자에 대한 비과세, 특수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면세, 전략산업에 대한 조세 유예, 직접 감면, 간접 감면으로 각종 준비금제도와 특별상각제도 이런 경우도 조세 지출이다. 조세 지출의 추세, 미국의 경우 조세 지출의 주요한 것들, 미국 경우 인적공제, 소득공제, 자본에 대한 세제 우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특별상각제도 이런 것들이 미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조세 지출의 역기능, 배분의 비효율, 조세의 감면 조치를 지출 측면에서 배려하지 않는 한
민간 활동에 대한 중복 지원으로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제한된 재정 수입에 낭비적 지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 조세 중립성을 제외한다. 조세 지원의 장기화, 민간의 경쟁력 향상의 둔화, 기업의 성장과 민간 경제 발전에 제의를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 조세 지원은 과세 표준의 축소에 해당된다. 그죠? 공제를 많이 해줘 버리니까. 그래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장기적 기업의 경쟁력 둔화는 세수 감소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역기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과세의 불공평. 어떤 기업은 해주고 우리 기업은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조세 우대 조치는 과세 표준의 축소와 세수 감소, 개인과 기업 간의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한다. 같은 소득 계층이면 같은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조세 감면은 이러한 수평적 공평마다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소득의 불균등 분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인플레이션은 조세 감면액을 급속하게 증대시키고 조세 지출은 경비 지출보다 더욱 빠르게 증대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 소득이 증대하면 보다 높은 한계세율 단계로 지집하게 되고 이에 동일한 조세 감면율이 적용될 때 조세 지출은 가속적으로 증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 감면 혜택은 클 것이다. 소득의 불균등 분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여섯째, 특정 산업 및 특정 기업에 대한 조세 우대는 기업 간의 경쟁 중립성을 저해시킨다. 그죠? 우리 회사는 왜 안 해줘? 저희 회사만 해주고. 그럼 저희 회사는 자본 축적이 돼가지고 기업이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 회사는 정체되어 있다. 그럼 기업 간의 경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어 불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개발도상국 시절에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활용했던 제도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세 감면 규제법이라고 하는 법에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 발전과 그다음에 공평성에서 적절히 조율을 해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조세 지원은 철폐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원 배분의 효율을 알아내는 정책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중립성 명제를 조세 정책의 이념이다. 조세 지출의 역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 지출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제법을 조정, 감면 규제법을 고쳐야만이 개정할 그 법을 개정해야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최저한 세제의 도입. 그래서 정부 기관들의 세금을 안 내다가 어떤 한국은행은 최저한세 5%에서 최저한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율이 20% 내외잖아요. 20%, 22%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일종의 정부 산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최저한세를 도입해서 5% 세금을 내게 한다 이런 거죠. 국민 대세주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 보편성.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조세 지출 예산제도. 그래서 이 조세 지출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파악해서 그것을 국회에다 보고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국회에 매년 조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보다 명확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의 목적. 조세 지출은 재정 지출과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 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 만성화된 조세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매년 국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세 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조세 감면 범위의 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X제, 쌀이야. 여기 Y제, 옷이 있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예산선. 이렇게 세금 부과하기 전에 예산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해 있다. 이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게 U1이라고 하죠. U1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물품세를 부과했다. X제, Y제 둘 다 일반 물품세를 부과했다. 똑같은 비율이잖아요. 부가가치세 10%.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거죠. 세율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수평 이동한다. CD로 수평한다. 일반 물품세 부과 이후의 예산선 CD로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차별 곡선 U1이 U3로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효용이 엄청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무차별 곡선의 속성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어. 그런데 XJ에 대해서 물품세를 감면을 해줘보자. 감면. XJ에 대해서 물품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면 이 예산선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감면하면은 XJ를 감면하는 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AD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뀐다면. 그럼 거기에 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잖아요. 이렇게. U2. 그럼 어떻게 돼? 물품세 부과의 무차별 곡선은 요건데, XJ만 감면해 주니까 1이 갔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물품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밑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조세 지출의 경제적 효과, 효용이 더 증가시키는 거죠. 자, 조세 지출의 경제적 효과 앞에 설명했죠. 넘어가고 조세 지출 예산 제도 국회에다 보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조세 지원의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하나로서 조세 지출 예산 제도가 제시됐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이게 시행한 지. 조세 지출 예산은 조세 지원의 내용을 직접 지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하나의 목표를 위한 지원 수단의 중복을 회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이 수행되는 여건에서 서민주택의 특별상각 조치가 세제 측면에서 배열이 된다면 이는 서민주택 정책의 중복을 뜻하게 된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의 효과 몇 개 해놨죠? 조세가 감면되는 내용과 금액을 지출 예산에 그대로 계산해서 반영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알 수 있고 총괄적인 안목에서 예산 편성, 조세 정책, 지출 정책 통합할 수 있다. 두 번째, 중복 지원, 불필요한 과대 지원 등을 밝혀낼 수 있다. 세 번째, 조세 지출 예산의 집행은 조세 감면에 기인한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불공평을 완화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조세 지출의 효율화와 조세 제도의 개선은 세수의 증대, 재정 수요에 원활하게 충당할 수 있다. 다섯째, 조세 지출 예산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로서 세원 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효과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특성, 조세 지출의 특성,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의 특성, 조세 지출의 특성, 예산 제도의 특성. 예산 제도는 국회에 보고하는 거고, 지출의 특성, 이거는 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조세 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행하고 있는 상태의 특성, 국회에다 보고하는 과정의 특성,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의 문제점, 조세 지출의 정확한 범주를 규정하기 용이하지가 않고 직접 지출에 비해서 조세 지출의 제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하기 어려워 각종 조세 지출의 도입 및 폐기에 폭넓은 연구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후 조세 지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